지우야, 이제 그만 울어. 영영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 회사에서 나를 스위스로 5년간 폐쇄 교육을 보내주는 건 그만큼 나를 인정한다는 뜻이야. 내가 돌아와서 승진하면 우리의 좋은 날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박민혁은 보안 검색대 앞에 서 있었다. 몸에 딱 맞는 이탈리아 수제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파텍 필립 노틸러스 시계가 공항의 차가운 조명 아래 눈부신 빛을 반사했다. 저 시계는 지난달 내가 그의 생일 선물로 준 1억 5천만 원짜리였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정한 척 내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스치는 한 줄기 짜증과 어떻게든 억누르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기쁨의 빛을 포착했다. 나는 코를 훌쩍이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목소리는 곧 버려질 작은 짐승처럼 떨렸다. 하지만 5년은 너무 길어요. 여보, 보고 싶을 거예요. 거기서 몸 조심하고 너무 아끼지 말아요. 집은 내가 있잖아요. 당신이 현명한 거 알지? 민혁은 내 등을 토닥였지만 그 손길에는 성의가 없었다. 참 내가 없는 동안 우리 부모님이랑 미나 좀 잘 챙겨줘. 미나 곧 약혼하는데 예물이랑 혼수 문제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박씨 집안을 얕보지 않게. 그리고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매주 모시고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거 잊지 말고. 나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다 기억할게요, 여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 친부모님처럼 잘 모실게요. 됐어. 이제 그만 돌아가. 배웅은 여기까지. 민혁은 나를 밀어내고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그의 시선은 멀지 않은 VIP 라운지 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 몰래 훔쳐보았다. 샤넬의 이번 시즌 신상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민혁과 같은 모델의 리무와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최수진, 그의 첫사랑이자 이번 소위 폐쇄 교육의 진짜 동반자였다. 심지어 최수진의 뱃속에 있는 이제 막 3개월 된 아이조차 이번 해외 연수의 중요한 이유였다. 내가 정말 강지우를 눈뜬 장님으로 그저 부엌대기만 하는 순진한 가정주부로 생각했나. 여보, 잘 가요. 나는 손을 흔들며 마치 생이별이라도 하는 것처럼 비오듯 눈물을 흘렸다. 민혁은 마지막으로 내게 손키스를 날리고는 몸을 돌려 큰 걸음으로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자유와 새로운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희열이 넘쳐 흘렀다. 발걸음마저 날아갈 듯 가벼워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손을 흔드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모습이 세관의 불투명 유리문 뒤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초, 2초, 3초 그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로 그 순간 내 얼굴에 가득했던 슬픔, 아쉬움, 미련은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에 값싼 눈물 자국을 꼼꼼히 닦아냈다. 그리고 립스틱을 덧발랐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그 기죽은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스위스, 좋은 곳이지. 나는 나지막이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움직여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지만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은행 프라이빗 뱅킹 부서의 최상위 VIP 전용 회선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우 고객님. 고객님의 전담 자산관리 컨설턴트 데이비드 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공손하면서도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하다. 나는 그들 은행에 수천억 원을 예치한 슈퍼 VIP 고객이자 SJ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이었으니까. 데이비드, 잘 들어요. 나는 80m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지금 즉시 내 명의로 발급된 박민혁, 김영희, 박민아의 모든 가족카드 사용을 정지시켜요. 한도 없는 블랙카드와 7장의 플래티넘 신용카드 전부 말입니까?
데이비드는 잠시 멈칫했다. 분명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강 여사님, 박 선생님의 블랙카드는 지난달에 한도를 막 올렸는데요. 전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유는 카드 소지자의 도난 및 신용위험 혐의, 그리고 박민혁 명의로 된 우리 그룹 계열사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과 차량의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대납 서비스도 전부 중단해요.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SJ그룹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 이제 절차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무팀에 연락해서 박민혁의 그 유령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 그가 출국했으니 프로젝트 잠정 중단을 이유로 전액 회수하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나는 마침 주차장 구석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현대 아반떼가 주차되어 있었다. 박민혁이 나에게 장 보러 다닐 때 쓰라고 사준 차였다. 정작 자신은 내가 사준 포르쉐를 몰면서 말이다. 나는 먼지 쌓인 아반떼를 경멸스럽게 쳐다보고는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김 기사님이 나를 보자 즉시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차에서 내려 공손하게 뒷문을 열어주었다. 아가씨, 어디로 모실까요? 나는 은은한 가죽 향기가 나는 뒷좌석에 앉아 현모양처 코스프레를 위해 신었던 싸구려 구두를 벗어던지고 준비된 편안한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김 기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와인의 떫은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리며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달콤함을 선사했다. 어디로 가냐고요? 나는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일단 시내 중심에 있는 시그니엘 호텔로 가요. 샤워부터 해서 이 더러운 기운 좀 씻어내야겠어요. 그리고 나서 쇼를 감상해야죠. 내 기억이 맞다면 민혁의 그 탐욕스러운 어머니와 허영심으로 가득 찬 여동생은 오늘 오후 눈엣가시 갔던 며느리가 드디어 기댈 곳 없이 혼자가 되었으니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었다고 자축하며 신세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계획이었다. 민혁이 떠나기 전 그 블랙카드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생활비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민혁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 카드의 결제 계좌는 내 주카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주카드를 정지시키는 순간 그 카드는 한낱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막 진짜 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후 3시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는 인파로 북적였다. 나는 시그니엘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의 통유리창 앞에 앉아 발 아래의 수많은 자동차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곁에 있던 아이패드 화면에는 방금 막 도착한 여러 건의 은행 거절 메시지가 떠 있었다. 고객님의 끝자리 8888 가족카드 에르메스 강남 신세계점에서 1억 원 결제 시도 실패 사유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고객님의 끝자리 8888 가족카드 에르메스 강남 신세계점에서 1억 원 결제 시도 실패 사유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고객님의 끝자리 6166 가족카드 까르띠에 부티크에서 200만 원 결제 시도 실패 단 10분 만에 7번의 결제 시도 총액은 2억 원에 육박했다. 이 모녀 정말이지 참을성이 없군. 민혁이 떠나자마자 집안을 거덜낼 작정이었나. 1억 원이라니. 히말라야 악어 가죽 100을 노렸나. 아니면 이번 시즌 신상을 전부 사들이려 했나.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쯤 에르메스의 그 화려한 매장 안에서 평소에는 촌스러운 옷차림으로 문화센터나 다니던 시어머니 김영희는 분명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직원이 건네는 스파클링 워터를 마시며 졸부의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시누이 박민아는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비춰보며 곧 있을 약혼식에서 어떻게 좌중을 압도할지 상상에 빠져 있겠지.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와인잔을 흔들며 붉은 액체가
잔벽을 타고 흐르는 것을 감상했다. 벨소리가 거의 끊어질 때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님. 내 목소리는 막 잠에서 깬 듯 어리숙하고 나른했다. 강지우, 이년아, 어디서 뭐하고 자빠졌어? 이 카드 왜 이래? 왜 결제가 안 돼? 전화기 너머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에 고막이 찢어질 뻔했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음에도 배경에서 들리는 어색한 정적과 직원들의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 있는 속삭임이 느껴졌다. 네, 결제가 안 된다고요?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어머님, 뭘 사시는 건데요? 민혁 씨가 떠날 때 생활비라고 했는데 혹시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개소리 집어치워. 김영희가 소리쳤다. 가방 2개랑 옷 몇 벌 집었을 뿐이야.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돈 빼돌렸지. 똑똑히 들어. 나 지금 에르메스 매장이고 주변에 사람 널렸어.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 당장 돈 보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옆에서는 박미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언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저 점원이랑 이 가방 사기로 다 얘기 끝났는데 지금 결제가 안 돼서 내 얼굴이 뭐가 돼요. 언니한테 카드 맡겼더니 이따위로 관리해요? 오빠 돈 빼돌린 거 아니에요? 들어보라. 이것이 이 가족의 본 모습이다. 분명 내 돈을 쓰고 내 카드를 긁으면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그것이 민혁이 번 돈이며 나는 그저 돈을 관리하는 보모, 심지어 잠재적인 도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 나는 신분을 숨기고 민혁과 결혼해 내 자원을 이용해 몰래 그의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었고 그를 그저 그런 남자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박 대표로 만들어주었다. 그의 차, 그의 집, 심지어 그가 이 모녀에게 사준 모든 명품까지 본질적으로는 모두 내 돈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출신이 평범하다고, 내가 인색하다고,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어머님, 미나 씨,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나는 목소리에 울먹임을 섞었다. 그런데 방금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계좌가 동결됐다고. 동결? 왜 동결돼? 김영희의 목소리가 확연히 불안해졌다.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 연기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적절하게 떨렸다. 은행에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민혁 씨 해외 법인 계좌에 큰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자금 세탁인지 사기인지 국내에 있는 모든 관련 계좌가 긴급 동결됐다고. 전화기 저편은 순간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금 세탁, 사기 같은 단어에 겁을 먹은 것이 분명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님, 저도 안 믿겨요. 그런데 방금 어떤 남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사채업자라고 무서워서 문도 못 열고 뒷문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나는 일부러 손톱으로 유리 테이블을 두드리며 혼란스러운 배경음을 만들어냈다. 어머님, 2분 다 빨리 돌아오세요. 밖에서 물건 사지 마시고요. 만약 그 사람들한테 걸려서 그 돈이 더러운 돈이라고 잡혀서 감옥 간다고 하면 어떡해요? 뭐, 감옥?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리고 이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박미나가 엄마, 빨리 가요. 가방은 됐어요, 빨리.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점원의 냉담한 목소리도 손님, 그럼 이미 포장된 이 상품들은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나는 꺼진 화면을 보며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들이 지금쯤 얼마나 낭패스럽게 도망치고 있을지 상상했다. 마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털이 다 뽑힌 쥐 2마리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꼬리를 말고 그들이 감히 발들일 자격도 없는 그곳에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단지 창피를 당하는 것만으로 지난 5년간 그들이 나에게 안겨준 굴욕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민혁이 나를 배신한 그 역겨움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겠는가.
이왕 연기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싼 실크 가운을 벗고 미리 준비해둔 색이 바랜 싸구려 티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에는 초췌해 보이도록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살짝 발랐다. 김 기사님, 차 준비해요. 나는 문 밖을 향해 외쳤다. 어디로요? 집으로. 나는 거울 속 초라한 내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눈빛은 무섭도록 빛나고 있었다. 그 빌라, 전기 끊겼겠죠? 아가씨, 10분 전에 전력회사와 수도회사에서 해당 주택의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김 기사님이 문 밖에서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지시하신 채권자들도 이미 가는 중입니다. 좋아요. 돈이라는 필터가 사라지고 편안한 생활 환경이 없어졌을 때 이 기생충 같은 모녀가 과연 얼마나 더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나는 지켜볼 생각이었다. 내가 명의로 된 리츠칼튼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돌아왔을 때 밤은 이미 깊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네온사인이 흐르는 빛의 강을 이루며 이 도시의 욕망과 화려함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연기를 위해 일부러 입었던 싸구려 티셔츠를 벗고 맨발로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를 걸었다. 손에는 로만의 콩티 한 잔을 들고 흔들었다. 대리석 바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지며 방 안의 우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발신자는 여보.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서울 시간 밤 10시. 스위스는 아마 오후 3, 4시쯤일 것이다. 박민혁과 그의 연약한 첫사랑이 드디어 이국 땅에서 벽에 부딪힌 모양이다. 나는 서둘러 받지 않고 느긋하게 오디오 옆으로 걸어가 미리 준비된 파일에서 음원 하나를 재생했다. 전문 폴리 아티스트가 나를 위해 합성한 폭력적인 빛독촉 현장. 음원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는 심호흡을 한 뒤 통화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오디오 재생 버튼도 눌렀다. 강지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박민혁의 분노에 찬 고함이 수화기에서 터져 나왔다. 배경에는 최수진의 억눌린 흐느낌과 외국인 직원의 딱딱한 영어 설명이 섞여 들렸다. 왜 카드랑 카드는 전부 안 되는 건데. 호텔 프런트에서 내 신용카드가 사기 혐의로 잠겼다잖아. 당신 어떻게 계좌 관리하는 거야?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정지 풀어. 내가 지금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쾅, 쾅, 쾅. 그의 말에 대한 대답은 먼저 내 쪽에서 울려 퍼지는 귀청이 떨어질 듯한 문 두드리는 효과음이었다. 이어서 거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박민혁, 그 자식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빚 갚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해외로 튀면 끝인 줄 알아? 오늘 돈 안 갚으면 이 집 불태워 버릴 줄 알아. 전화기 너머의 고함 소리가 뚝 그쳤다. 민혁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얼어붙은 듯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우야. 어떻게 된 거야? 거기 무슨 소리야? 여보. 흐흐. 나는 소파 구석에 웅크려 바람 앞에 낙엽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이 섞인 목소리였다. 드디어 전화 받았네요. 집에 큰일 났어요. 방금 문신한 깡패들이 들이닥쳐서 몽둥이로 집을 다 때려 부수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자금 세탁에 연루돼서 회사 공금 100억 원을 횡령했다고. 지금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조폭들도 당신을 찾고 있대요. 어머님이랑 미나 씨는 충격으로 기절했어요. 뭐라고? 민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자금 세탁. 100억?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증거가 있대요. 서류를 잔뜩 들고 왔는데 전부 당신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나는 더 격렬하게 울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꾸며냈다. 은행에서는 당신 계좌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전부 동결됐다고 하고 경찰에서도 방금 전화와서 즉시 귀국해서 자수하지 않으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귀국, 자수. 민혁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서 오만한 기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전형적인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성공을 갈망하는 남자였다. 소심하고 탐욕스러우며
제 목숨을 아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나의 보이지 않는 자원을 등에 업고 돈을 좀 벌었지만 모든 장부는 사실 내 통제하에 있었다. 내가 감히 그가 자금 세탁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재무팀장에게 그의 장부에 손을 써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보였던 그 송금 내역들은 나라는 배후의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의 업무상 횡령의 명백한 증거로 둔갑할 수 있었다. 여보, 빨리 돌아와요. 나는 수화기에 대고 애절하게 외쳤다. 그 사람들이 나를 빚 대신 잡아간다고, 어머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해요. 너무 무서워요. 집은 지금 단전돼서 우리 머물 곳도 없어요. 빨리 비행기 표 사서 돌아와서 해명해요. 전화기 저편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다. 한참 후에 나는 옆에서 최수진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민혁 씨, 만약 귀국하면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뱃속에는 아기도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감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한마디는 마치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 같았다. 민혁의 숨소리가 가쁘고 불규칙해졌다. 그는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과 감옥살이의 가능성에 맞서기 위해 귀국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에 남을 것인가. 돈은 없지만 적어도 몸은 자유로울 것이다. 지우야, 내 말 들어. 민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 차분함 속에는 나를 역겹게 하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나 지금 당장은 못 돌아가. 여기 교육이 내 미래 승진에 아주 중요해. 그리고 여권을 방금 잃어버려서 재발급 신청 중이야. 그럼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나는 계속해서 그를 압박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민혁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당신은 죽었어? 경찰에 신고하든가. 아니면 친정에 가서 돈을 빌리든가 해. 그 100억은 분명 오해가 있는 걸 거야. 내가 여기서 교육 끝나면 돌아가서 처리할 테니까 지금 나한테 전화하지 마. 만약 그놈들이 내 위치 추적하면 나 완전히 끝장이야. 명심해. 몸 조심하고 내 위치는 절대 불지 마. 또.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조롱 섞인 냉소를 지었다. 이것이 박민혁이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아내와 부모를 희생시키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과 그 내연녀를 지키기 위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순진하긴.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아이패드를 가볍게 터치해 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음. 해외 파트너에게 연락해서 그물 걷기 시작하라고 전할 것. 그가 호텔에 묵을 돈이 없다면 이국 땅에서 노숙하는 기분을 맛보게 해주지. 한편 스위스의 어느 거리, 민혁은 끊어진 전화를 보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최수진이 그의 팔짱을 끼고 낯선 거리와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었다. 민혁 씨,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카드는 안 되고 현금도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오늘 밤 어디서 자요? 민혁은 이를 악물고 원래 예약했던 5성급 호텔의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캐리어를 끌고 돌아섰다. 일단 싼 모텔이라도 찾아보자. 강지우 그 멍청한 여자, 이깟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 소동만 잠잠해지면 내가 어떻게 손봐주는지 두고 봐. 그는 몰랐다. 그에게는 평생 누구를 손봐줄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렸다. 나는 따뜻하고 건조한 회장실에 앉아 그룹 서류를 결제하며 동시에 대형 스크린으로 그 반산 빌라 앞에 CCTV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김영희와 박민아가 비를 맞으며 처량하게 서 있었다. 그들 옆에는 지저분한 이민 가방 몇 개가 쌓여 있었다. 법원 집행관. 사실은 내가 고용한 경호팀에 의해 강제로 빌라에서 쫓겨난 짐들이었다. 무슨 권리로 우리를 내쫓아. 이건 내 아들 집이야. 나한테 등기부등본 사본도 있다고. 김영희는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를 낡은 비옷을 걸치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문 앞에 선 무표정한 경호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김영희 씨, 저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이 집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경호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아들은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집은 법에 따라 압류되어 채무견제에 사용될 것입니다. 10분 내로 떠나지 않으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기꾼들, 너희들 다 사기꾼이야. 강지우, 그 나쁜 년 어디 있어? 걔 나오라고 해. 분명 걔가 너희랑 짜고 우리 집 돈을 가로채려는 거야. 박민아가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에 화장이 번져 마치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았다. 강지우 씨는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충격으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경호팀장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이제 즉시 떠나주십시오. 명령이 떨어지자 몇몇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서 파리를 쫓아내듯 이 모녀와 그들의 짐을 단지 정문 밖으로 밀어냈다. 쾅! 철제대문이 무겁게 닫히며 그들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그 안에 가둬버렸다. CCTV 카메라가 확대되자 나는 김영희의 얼굴 표정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충격, 분노, 그리고 깊은 공포가 뒤섞인 뒤틀린 표정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기생충처럼 내 살과 피에 달라붙어 내 피를 빨고 내 살을 먹으면서도 내 피가 달지 않다고 불평했다. 이제 숙주가 갑자기 죽어버리자 기생충들은 드디어 잔혹한 현실 세계와 마주해야만 했다. 엄마, 이제 어떡해. 너무 추워. 집에 가고 싶어. 박민아가 목을 움츠리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무슨 집? 집은 압류됐잖아. 김영희가 그녀를 쏘아보더니 휴대폰을 꺼냈다. 친척들한테 전화해. 내 이모, 삼촌. 예전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아부하더니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며칠 지내자. 나는 흥미롭게 그가 한 통, 또 한 통 전화를 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둘째야, 나 영이다. 뭐? 신호가 안 좋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셋째야, 나 형수다. 아이고, 우리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너희 집에서 며칠만 신세 좀 지려고. 뭐? 온 가족이 여행 갔다고? 어제 내 SNS 보니까 마작하고 있던데. 30분 후, 김영희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르지만 권력이 사라지면 모두 등을 돌린다. 예전에 민혁이 잘 나갈 때는 이 가난한 친척들이 그의 발이라도 핥을 기세였다. 이제 민혁이 100억 빚을 지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자 누가 감히 이 뜨거운 감자를 만지려 하겠는가. 이 배은망덕한 것들. 김영희가 욕설을 퍼부었다. 엄마, 아니면 새언니네 집에 가보는 건 어때요? 박민아가 마치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 눈을 빛내며 말했다. 강지우 그 여자는 쓸모없지만 걔 부모님 댁에는 낡은 집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늙은이들 말도 잘 듣고 예전에 우리가 갔을 때 큰 소리 한 번 못 냈잖아요. 나는 스크린 앞에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역시 홍시는 부드러운 것부터 골라 먹는 법이지. 그렇게 내 부모님이 보고 싶다면 소원을 들어주지. 나는 내 선 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연결했다. 구도심 쪽에 있는 배우들 각자 위치로. 손님들 곧 도착할 거야. 기억해. 대본은 막무가내 시장 아줌마 역할이야. 사정 봐주지 말고. 1시간 후 서울의 낡은 빌라. 이곳은 내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특별히 빌린 낡은 투룸이었다. 안에는 내 부모 역할을 맡은 2명의 연극 배우가 살고 있었다. 김영희와 박민아는 무거운 짐을 끌고 헉헉대며 6층까지 올라와 녹슨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문 열어요. 사돈 어른. 저 영희예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나온 사람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차를 내오던 장인이 아니라 러닝셔츠 차림에 부채를 들고 험상궂은 얼굴을 한 노인이었다. 어이구, 이게 박시댁 사모님 아니신가? 강씨가 곁눈질하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 큰 빌라가 지겨워져서 우리 계집 같은 데서 생활 체험이라도 하시려고?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김영희가 웃는 낯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민혁이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가 잠시 머물 곳이 없어서 며칠만 신세 좀 지려고요. 지우는 안에 있죠. 난데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난 가래침이었다. 정확하게 그가 신었던 한때 80만 원짜리였던 부츠 위에 떨어졌다. 아직도 지우를 찾을 낯짝이 있어? 안에서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발 씻은 물을 들고 나온 강씨 부인이 김영희의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신 아들은 밖에서 빚더미에 앉아 도망쳤는데 이제 빚쟁이들이 우리한테까지 찾아왔어. 우리 노부부 연금까지 다 동결됐다고. 그런데 아직도 올 생각을 해? 채소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발 씻은 물 한 동이가 그대로 쏟아졌다. 김영희와 박민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피했지만 결국 반쯤 젖어 꼴이 말이 아니었다. 꺼져. 당장 꺼져. 강 씨가 문 앞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안 꺼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라고. 아, 때리지 마세요. 갈게요. 가요. 한때 기세등등했던 이 모녀는 빌라 이웃들의 구경거리 속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비서가 보내온 현장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느끼지 않았다. 이게 다가 아니다. 진정한 절망은 찬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희망이 눈앞에서 직접 꺾이는 것이다. 빌라에서 쫓겨난 후 김영희와 박민아는 짐을 끌고 허름한 모텔에 묵을 수밖에 없었다. 주 카드와 가족 카드가 모두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현금은 낡은 옷 주머니에서 찾아낸 몇십만 원이 전부였다. 돈을 물쓰듯 하던 그들에게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엄마, 이런 데서 어떻게 자? 이불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까지 나. 박민아는 좁은 방에 앉아 절망적으로 울었다. 내일이 내 약혼식인데 태준시내서 힐튼 호텔에서 연회하기로 했단 말이야. 나 지금 이 꼴로 어떻게 사람들을 봐. 김태준. 박민아의 그 재벌 2세 남자친구였다. 집안은 건설 자재 사업을 하는데 최상류층은 아니더라도 서울에서는 꽤나 알려진 가문이었다. 박민아는 이 높은 가지에 오르기 위해 오빠가 수백억 자산가인 회장이고 새언니는 명문가 출신이라고 꽤나 허풍을 떨었다. 비록 속으로는 나를 무시했지만 밖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가 SJ그룹의 고위 임원이라고 암시하곤 했다. 그래, 태준이. 김영희는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빛냈다. 태준이가 널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를 모른 척하진 않을 거야. 걔한테 전화해서 우리 5성급 호텔로 데려가 달라고 해. 그리고 내 오빠 사업 자금도 좀 빌려달라고 하고. 박민아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김태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준 씨. 박민아는 목소리를 한껏 꾸며 듣기 거북할 정도로 달콤하게 말했다. 나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 박민아, 너 아직도 나한테 전화할 낯짝이 있냐? 화면 저편. 김태준의 얼굴은 험악하게 굳어 있었다. 배경은 시끄러운 술집 룸인 듯 했다. 태준 씨, 왜 그렇게 말해요? 박민아가 얼어붙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김태준이 냉소했다. 내 오빠 박민혁이 돈 들고 튄 거 강남 바닥에 소문 다 났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걔 찾고 있는지 알아? 투자자 돈만 사기친 게 아니라 자금 세탁 혐의도 있다던데.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박민아가 허둥지둥 해명했다. 오해는 개뿔. 김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내 그 새언니 강지우. 나도 알아봤어. 무슨 SJ그룹 고위 임원은 무슨 그냥 사기꾼이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우리 김씨 집안은 그런 망신 당할 수 없다고. 약혼은 취소야. 앞으로 다시는 나 괴롭히지 마.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뭐라고요? 취소라고요? 태준 씨, 나 사랑하잖아요. 내 뱃속에. 박민아가 어떻게든 완회하려 했지만 화면이 검게 변하며 통화가 끊겼다. 다시 걸어보니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떴다. 박민아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침대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강지우.
다 강지우 그년 때문이야. 걔가 카드만 정지시키지 않았어도, 걔가 오빠 빚 갚을 능력이 있었어도 태준 씨가 날 버리지 않았을 거야. 이 뒤틀린 가족 안에서 논리는 항상 자기 합리화된다. 모든 불행은 다른 사람의 탓이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박민아는 붉어진 눈으로 휴대폰을 주워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열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명품 가방과 애프터눈 티,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며 수십만 팔로워를 모은 나름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다. 내가 날 망하게 했으니 나도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 주겠어. 10분 후 재벌가의 충격적인 추문. 악독한 새언니, 재산 가로채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길거리로 내쫓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각종 플랫폼에 업로드되었다. 영상 속에서 박민아는 비 오듯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호소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오빠는 가족을 위해 해외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집안의 재정권을 모두 맡았던 새언니 강지우가 이 여자가 오빠가 없는 틈을 타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조폭까지 동원해서 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희는 지금 무일푼으로 몇만 원짜리 여관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5성급 호텔에 머물며 사람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악독한 여자를 고발해주세요. 영상에는 그들이 비를 맞으며 경호원에게 쫓겨나는 처참한 모습과 김영희가 모텔에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덧붙여져 매우 선동적이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이 영상의 조회수가 로켓처럼 치솟는 것을 지켜보았다. 댓글창에는 진실을 모르는 네티즌들의 맹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에, 너무 역겹다. 저런 여자는 돼지우리에 쳐넣어야 해. 신상 털자. 저 강지우라는 여자 찾아내. 아가씨, 힘내세요. 어머님도요. 저런 며느리는 짐승만도 못하네요.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합시다. 회장님, 여론이 매우 불리합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금 바로 법무팀에 연락해서 게시물을 내리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힐까요? 아니, 나는 손에 든 펜을 흔들며 화면 속 박민아의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았다. 입가에는 웃음이 더욱 깊어졌다. 지금 실검을 내리면 그건 열기를 식혀주는 것뿐이야. 내가 원하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야. 소란 피우게 해. 연기하게 해. 스스로를 가장 완벽한 피해자로 만들게 놔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발 아래에 이 강철 정글을 내려다보았다. 더 높이 날아야 떨어질 때 산산조각이 나는 법이지. 홍보팀에 연락해. 몰래 트래픽 좀 사서 이 사건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려놔. 내일 기자회견이 이 막장 드라마의 화려한 피날레가 되도록 만들겠어. 박민아는 자신이 여론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지금 스스로의 목에 감을 교수형 밧줄을 짜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다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보라색이 될 때까지, 검은색이 될 때까지 유명하게 만들어주겠어. 다음 날 오전 9시 SJ 그룹빌딩 최상층 회장실.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갓 내린 블루마운틴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다. 발 아래에는 개미처럼 작은 서울의 차량 행렬이 보였다. 이 도시 전체를 발밑에 둔 듯한 이 느낌, 오랜만이었다. 지난 5년, 나는 그 숨 막히는 집에 갇혀 부엌과 시장 사이를 오가며 내가 원래 이 구름 위에 속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지냈다. 회장님, 재무팀에서 방금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비서 겸 나의 개인 변호사인 이진우가 노크하고 들어와 값비싼 흑호두나무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를 올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전문적이었지만 나를 볼 때는 눈빛에 유쾌한 미소가 스쳤다. 물고기는 미끼를 삼켰나요? 나는 돌아서서 책상 뒤에 앉았다. 가죽 의자의 포근함에 몸이 이완되었다. 완전히 삼켰습니다. 이진우가 금태 안경을 밀어올리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박민혁은 출국 전 회장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재무적 허점을 통해 회사 장부상의 유동자금 100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스위스의 역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여러 유령 회사를 동원해 자금 세탁까지 했다고 생각했겠죠. 똑똑한 척은 나는 냉소하며 서류를 펼쳤다. 그 위에 적힌 모든 송금 기록은 내가 지난 5년간 공들여 배치한 체스 말들이었다. 박민혁의 그 소위 무역회사라는 곳은 법인 대표는 그였지만 핵심 지분은 항상 내 손에 있었다. 여러 교차 지분 구조를 가진 해외 신탁을 통해 나는 평소에는 간섭하지 않고 그가 마치 어릿광대처럼 앞에서 활개치며 박 대표라는 허영심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재무팀장에게 시스템의 함정을 파두라고 지시했다.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거나 특히 해외로 유출될 경우 자동으로 위험관리 경보가 울리고 완벽한 업무상 횡령 증거 체인이 생성되도록. 박민혁은 자신이 빼돌린 돈이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빼돌린 것은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는 티켓이라는 것을 몰랐다. 스위스 쪽 계좌는 동결됐나요? 내가 물었다. 이미 처리됐습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의 계좌가 은밀하긴 했지만 저희가 SJ의 유럽 파트너 은행을 통해 자금 세탁 혐의로 사기 방지 동결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그 돈은 그가 볼 수는 있지만 단 1원도 쓸 수 없습니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동결 해제 절차는 최소 3개월이 걸리고 반드시 본인이 창구에 와서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3개월. 나는 서류를 덮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3일도 못 버틸 거야. 그리고 회장님. 이진우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회장님의 그 시누이 박민아 씨. 지금은 완전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아가 어제 올린 그 처절한 영상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는 1000만을 돌파했고 좋아요 수도 수십만 개에 달했다. 영상 속의 그녀는 너무나 비참하게 울며 나를 천하의 악독한 여자로 묘사했다. 댓글창은 더욱 가관이었다. 전부 나를 저주하는 글이었다. 저런 악독한 여자가 죽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 신상 털자. 나 은행에 친구 있는데 당장 저 강지우라는 여자 뒷조사해 볼게. 걔뿐만 아니라 걔 뒤에 있는 세력까지 다 파헤쳐야 해. 어떻게 노인을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지. 너무 뻔뻔하다. 이런 악의에 찬 댓글들을 보며 나는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나왔다. 좋아. 예상보다 더 뜨겁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홍보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회장님의 지시대로 저희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댓글 알바를 동원해 불을 더 지폈습니다. 지금 박민혁 출국, 처자식 길거리에 나앉아라는 주제는 실시간 검색어 3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회장님, 이렇게 되면 회장님의 명예,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나는 지금 피해자 강지우야. 파산 직전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 SJ그룹 회장이라는 신분은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그 반전이 클수록 그들의 뺨을 더 아프게 때릴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억누르다 터뜨리는 극적인 효과야. 지금 욕을 많이 먹을수록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정의감 넘치는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우롱당했는지 깨닫고 박민아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질 거야. 참, 무언가 생각난 듯 내가 말했다. 박민아는 SNS에 자랑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럼 양념을 좀 쳐주지. 마케팅 계정 몇 개 고용해서 익명으로 박민혁의 해외 호화 생활을 폭로해. 물론 사진은 겉보기에는 소박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주 눈에 거슬리는 것들로. 이진우는 즉시 내 의도를 알아차렸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와 최수진이 스위스 거리에서 도망다니는 사진에 돈 들고 해외 도피라는 문구를 넣는 식으로 말입니까? 아니. 나는 손가락을 흔들었다. 그들이 예전에 SNS에 자랑했던 사진들을 올려야지. 예를 들면 최수진이 올렸던 그 에르메스 가방, 박민혁이 올렸던 1등석 비행기표 같은 것들.
제목은 집에서는 노모가 폐지 줍고 해외에서는 내연녀가 명품 자랑. 개천용의 재산 빼돌리기 수법으로 높으십니다. 정말 높으십니다. 이진우는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이것이 바로 사냥꾼과 사냥감의 차이다. 사냥감은 눈앞에 미끼밖에 보지 못하지만 사냥꾼은 이미 하늘과 땅에 그물을 쳐놓고 그물이 거치는 순간만을 기다린다. 박민혁, 김영희, 박민아, 그리고 그 최수진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한다면 내가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잃게 해주지. 똑똑똑. 사무실 문이 다시 두드렸다. 비서가 머리를 내밀었다. 회장님, 아래층 보안팀에서 전화 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여자 2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까지 켜고 회장님을 지목하며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니터 화면을 보았다. 빌딩 입구에서 김영희와 박민아는 피눈물이라고 쓴 아마도 붉은 페인트로 쓴 현수막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과 휴대폰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왔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억 원짜리 셀린느 정장을 매만졌다. 입가에는 피에 굶주린 듯한 미소가 걸렸다. 이 변호사, 쇼가 시작됐어요. 가요. 저 인터넷 스타들을 만나러.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부엌에서 밥 짓던 강지우가 아니었다. 나는 이 상업 제국의 여왕이자 생사 여탈권을 쥔 심판자였다. 5년을 참았다. 이 가면도 이제 벗을 때가 되었다. 동시에 스위스 취리히 7시간의 시차가 있었지만 나는 사립탐정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을 통해 대양 너머에서 느껴지는 절망의 한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영상 화면은 다소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몰래 촬영한 것이 분명했다. 장소는 허름한 모텔의 프런트. 이곳의 환경은 박민혁이 예상했던 5성급 호수 전망 스위트룸과는 천지 차이였다. 벽은 누렇게 변색되었고 공기 중에는 퀴퀴한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What do you mean declined? Try again. 거절이라니 무슨 소리요? 다시 해봐요. 박민혁은 프런트의 험상궂은 뚱뚱한 아줌마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원래는 빳빳했던 정장도 구겨져 박 대표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내가 준 블랙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Sir, I told you 3 times. The card is invalid. 손님, 3번이나 말했잖아요. 카드 안 된다고요. 뚱뚱한 아줌마가 짜증스럽게 카드를 카운터 위로 던졌다. No money, no room, get out. 돈 없으면 방도 없어. 나가요. 민혁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박민혁 뒤에 서 있던 최수진은 평소의 세련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얇은 트렌치 코트 한 장만 걸치고 취리에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었다. 얼굴의 두꺼운 화장도 그녀의 초췌함과 공포를 가리지 못했다. 닥쳐. 박민혁이 갑자기 돌아보며 그녀를 험악하게 쏘아붙였다. 너 같은 거 데리고 이딴 귀신 나올 곳에 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꼴이 됐겠어. 최수진은 고함에 놀라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눈물을 흘렸다. 박민혁, 당신 남자 맞아. 나랑 같이 오자고 애원한 건 당신이잖아. 여기 와서 애 낳으면 보조금도 나오고 이제 상류층으로 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잠잘 곳도 없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너한테 화를 내? 네가 고른 날짜 좀 봐. 박민혁은 분노에 차 휴대폰을 꺼내 송금을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다시금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떴다. 계좌 이상, 거래 제한. 그의 100억 원은 마치 당나귀 앞에 걸린 당근처럼 보이지만 먹을 수는 없었다. 영상 속에서 박민혁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사립탐정의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 그의 휴대폰 화면에 뜬 뉴스 알림 하나를 포착했다. 바로 내가 이진우 변호사에게 지시해서 올린 그 기사였다. 집에서는 노모가 폐지 줍고 해외에서는 내연녀가 명품 자랑. 박민혁도 분명 그것을 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사를 클릭했고 그 안에 익숙한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강지우. 강지우. 그년 짓이야. 그는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를 갖고 놀았어. 분명히 나를 갖고 논 거야. 강지우? 최수진이 그 이름을 듣고 비명을 질렀다. 당신은 걔가 멍청이라고 했잖아.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듣는다고 했잖아. 이제 어떡해? 한국에서는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있어. 내 SNS 계정은 다 털렸고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고향 집에까지 사람들이 가서 페인트 칠을 했대. 내가 어떻게 알아? 박민혁이 일어나 캐리어를 발로 찼다. 상자가 뒤집히며 안에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가 보물처럼 아끼던 에르메스 한정판 가방내가 사준 짝퉁이 더러운 바닥을 뒹굴었다. 두 분 숙박 안 하실 거면 다른 손님들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뚱뚱한 아줌마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마치 길 잃은 개 두 마리를 보듯 쳐다보았다. 박민혁과 최수진은 어쩔 수 없이 잿빛 얼굴로 캐리어를 끌고 여관을 나와 음산한 거리로 나섰다. 취리히의 물가는 무섭도록 비쌌다. 물 한 병에 몇천 원이나 했다. 그들이 가진 현금을 다 합쳐도 20만 원이 채 안 됐다. 숙박은커녕 밥 먹는 것조차 문제였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들은 마치 머리 없는 파리처럼 2시간 동안 거리를 헤맸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비도 거세졌다. 최수진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배를 움켜쥐고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 더는 못 걷겠어. 배가 아파.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박민혁은 주변의 낯선 환경을 보며 마침내 그의 고고했던 머리를 숙였다. 영상은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었다. 붉은 등불이 걸린 한 식당의 주방이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고 최고급 와인 아니면 마시지 않던 박민혁은 지금 기름때에 낀 앞치마를 두르고 역한 냄새가 나는 설거지 더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세제 거품 가득한 찬물에 담겨 기계적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다. 옆에 있던 설거지 아주머니는 사투리로 그를 욕하고 있었다. 손 좀 빨리 놀려. 그거 다 못 씻으면 오늘 저녁밥 없어. 하룻밤 숙식을 위해 식당 주인은 그들을 창고에서 자게 해주고 남은 밥 2그릇을 주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팔아야만 했다. 최수진은 그녀는 창고의 쌀포대 위에 앉아 차가운 삼각김밥을 씹으며 휴대폰으로 한국의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있었다. 화면의 차가운 빛이 그녀의 뒤틀린 얼굴을 비추었고 눈빛에는 원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박민혁, 이 사기꾼. 그녀는 불분명한 발음으로 중얼거렸다. 넌 네가 SJ그룹의 파트너라고 했잖아.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했잖아. 이 사기꾼. 퍽. 설거지를 하던 박민혁이 갑자기 손에 든 접시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몸을 돌려 두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처럼 창고를 향해 소리쳤다. 닥쳐. 한 번만 더 짓거리면 내가 널 내쫓아 버릴 줄 알아. 이 광경을 보며 나는 넓고 밝은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영상창을 닫았다. 통쾌한가? 확실히 통쾌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일 뿐이다. 진정한 절망은 정신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사립 탐정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잘했어요. 다음 단계로 그가 식당에서 접시 닦는 사진과 최수진이 삼각김밥 먹는 영상을 고화질 무보정으로 박민아에게 보내요. 이게 바로 그녀의 오빠가 해외에서 연수하는 생활이라고 알려줘요. 이것이 분명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허영의 거품이 터지고 모든 거짓말이 햇볕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서로를 이용하던 이 남매와 각기 다른 속셈을 품었던 이 연인이 생존을 위해 어떤 멋진 싸움을 벌일지 나는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SJ그룹 빌딩 아래는 이제 한 편의 막장 드라마의 중심지가 되었다. 원래는 김영희와 박민아 두 사람만 소란을 피우고 있었지만 박민아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트래픽을 노리는 유튜버들과
소문을 듣고 달려온 몇몇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었다. 수십 대의 휴대폰과 카메라가 그곳에 진을 치고 하나의 포위망을 형성했다. 그 중심에는 김영희가 바닥에 누워 뒹굴고 있었다. 그 명품 트렌치코트는 이미 바닥에 뒹굴며 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마치 미친 여자 같았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SJ그룹 다닌다고 권력으로 우리 모녀를 내쫓다니. 김영희는 울부짖으며 허벅지를 쳤다. 연기는 과장되었지만 매우 선동적이었다. 내 아들이 출국하자마자 재산을 다 빼앗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해요.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박민아는 옆에 무릎을 꿇고 휴대폰을 든 채 카메라를 향해 비 오듯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것이 SJ그룹의 실체입니다. 제 새언니 강지우는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순진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악랄하고 잔인한 여자예요. 회사를 등에 업고 있으니 감히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구경꾼들은 수근거렸다. 너무 비참하다. SJ그룹 같은 대기업에 어떻게 저런 직원이 있지? 저 며느리 정말 사람이 아니네. 저 할머니 우는 것 좀 봐. 군중 속에서 내가 심어놓은 몇몇 사람들이 적절하게 끼어들었다. 어이, 내가 듣기로는 저 강지우라는 여자 여기 청소부 반장이라던데. 어떻게 저런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지? 뭐라고요? 창소부. 박민아는 이 말을 듣고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반박했다. 우리 새언니는 임원이에요. 임원. 아시겠어요? 예전에 오빠한테 행정 담당이라고 권력이 아주 크다고 했어요. 분명히 회사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카드를 막은 걸 거예요. 그녀는 아직도 내가 SJ그룹에서 그저 약간의 권력을 가진 중간 관리자이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그 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강지우, 당장 나와. 김영희는 구경꾼이 많아지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빌딩 입구의 경비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강지우 나오라고 해. 오늘 해명하지 않으면 나 여기서 머리 박고 죽어버릴 거야. 말을 마치고 그녀는 정말로 회전문 옆 대리석 기둥에 머리를 박으려는 신용을 했다. 물론 동작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렸고 누가 봐도 말려주길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경비원들은 무표정하게 인간 벽을 만들고 막지도 손대지도 않고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4대의 랜드로버 디펜더의 호위를 받으며 천천히 빌딩 앞 광장으로 들어섰다. 소란스럽던 군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기세, 이위용. 누가 봐도 대단한 인물이 온 것이었다. 박민아는 멍하니 서 있었고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도 멈췄다. 헐, 저게 누구야? 롤스로이스 팬텀, SJ 회장님 오셨나 봐. 차량 행렬은 레드카펫 앞에 정확히 멈춰섰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한 명이 재빨리 앞으로 나와 롤스로이스의 뒷좌석 문을 열었다. 마놀로 블라닉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하이힐을 신은 발이 우아하게 땅에 닿았다. 이어서 내가 차에서 내렸다. 오늘의 나는 날렵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올려 묶어 길고 가는 목선과 그 값비싼 사파이어 목걸이를 드러냈다.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을 하고 선글라스로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그 냉염한 붉은 입술은 감춰지지 않았다. 내 뒤에는 이진우 변호사와 10여 명의 회사 고위 임원들이 따랐다. 그 행렬은 위풍당당하고 압도적인 기세를 뿜어냈다. 저게 누구지? 박민아는 넋을 잃고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기억 속 강지우는 항상 몇만 원짜리 싸구려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인 채 그녀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던 초라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마치 여왕이 강림한 듯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선글라스를 벗어 뒤따르던 경호원에게 건네고 무심한 시선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김영희와 무릎 꿇은 박민아를 훑어보았다. 그 순간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 했다.
김영희는 원래 울부짖던 입을 오자 모양으로 벌리고 목에서는 컥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했다. 박민아는 더욱 눈을 크게 뜨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더듬거리며 외쳤다. 강지우. 현장은 발칵 뒤집혔다. 유튜버들과 기자들의 카메라는 순식간에 모두 나를 향했다. 세상에, 진짜 강지우야. 초라한 아줌마라더니 저 분위기. 어디가 기죽은 모습이야? 저 차, 저 위용. 대체 정체가 뭐야? 나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힐을 신고 한 걸음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하이힐이 바닥을 치는 소리는 맑고 리드미컬하게 마치 그들의 심장 위를 밟는 듯했다. 어머님, 미나 씨, 저를 찾으셨잖아요.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 마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째서 제가 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세요. 너. 김영희가 바닥에서 일어나 내 코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이 나쁜 년. 너. 그게 무슨 옷차림이야. 어디서 돈이 나서 저런 차를 빌려. 민혁이 돈 다 탕진한 거지. 지금까지도. 그녀는 내가 여전히 그녀가 마음대로 욕할 수 있는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빌렸다고요? 나는 나지막이 웃고 이진우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이진우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서류 한 부를 들고 현장의 모든 카메라를 향해 우렁차게 선언했다.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차량은 강지우 여사님 개인 소유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빌딩, 그는 뒤에 있는 하늘 높이 솟은 SJ그룹 본사 건물을 가리켰다. 역시 강지우 여사님의 가문 소유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신 이분을 정중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SJ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현직 대표이사 강지우 회장님이십니다. 이 몇 마디 말은 마치 원자폭탄처럼 군중 속에서 터져나갔다. 김영희는 눈을 뒤집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박민아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파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라이브 방송을 보던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이 충격적인 소개를 똑똑히 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민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넌 사기꾼이야. 넌 행정 직원이잖아. 어떻게 네가 회장이야. 오빠가 너희 집 시골이라고 했어. 나는 살짝 허리를 굽혀 박민아의 그 창백한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나 씨, 내 오빠는 멍청했고 넌 눈이 멀었어. 지난 5년간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살던 모든 것, 내 오빠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회사까지도 다 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온 작은 자선이었어. 아쉽게도 호의를 베풀었더니 권리인 줄 알더군. 그래서 이제 그 자선을 거둬들인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일으켜 다시 그 차가운 거리감을 회복했다. 경비, 내가 나지막이 명령했다. 두 줄로 늘어선 경비원들이 일제히 내라고 외쳤다. 그 소리는 하늘을 울렸다. 회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회사 임원을 모함한 이 두 사람을 끌어내. 다시 한 발작이라도 다가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공갈 협박죄로 몇몇 경비원들이 늑대처럼 달려들어 이미 다리가 풀린 김영희와 박민아를 붙잡고 죽은 개를 끌듯 밖으로 끌고 갔다. 강지우, 내가 내 시어머니다. 이러면 안 돼. 김영희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애처롭게 빌기 시작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삐었어. 우리 쫓아내지 마.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미나예요. 오빠 얼굴을 봐서라도 내 오빠?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아, 말하는 걸 잊었네.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박민혁은 지금쯤 스위스 식당에서 접시나 닦고 있을 거야. 보고 싶으면 내가 스위스행 편도
티켓 한 장 보내줄게. 온 가족이 상봉하도록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내 뒤에서 유리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모녀의 울부짖음과 언론에 미친 듯한 셔터 소리를 모두 다른 세계에 가둬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심판은 이제 막을 올렸을 뿐이다. SJ그룹 빌딩의 그 두꺼운 자동 유리문이 내 뒤에서 천천히 닫히면서 외부의 소란과 그 모녀의 울부짖음이 완전히 차단되자 로비는 순식간에 신전과 같은 고요함을 되찾았다. 두 줄로 늘어선 말끔한 유니폼 차림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텅 빈 높은 천장의 로비에 울려 퍼지며 의심의 여지 없는 존경심을 드러냈다. 나는 멈추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다. 이진우 변호사가 바로 뒤따르며 최신 여론 동향을 빠르게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홍보팀에서 회장님의 등장에 맞춰 그룹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회장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박민혁의 재임 기간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박민아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변호사 경고장도 첨부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내 지금의 얼음장 같은 얼굴을 비추었다. 효과는 어떻지?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이진우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건넸다. 그야말로 핵폭탄급 반전입니다. 지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8개가 이 사건 관련입니다. SJ그룹 상속녀, 신분 숨기고 결혼, 개천용 가족의 기생, 박민아 허위사실 유포 같은 키워드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을 동정했던 네티즌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숭이처럼 놀아났다고 느끼며 반발 심리가 매우 강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화면을 훑어보았다. 수십만 팔로워를 가졌던 박민아의 계정 댓글창은 이미 완전히 점령당했다. 나도 진짜 눈비었지. 저런 여우 같은 년 말을 믿다니. 강지우 회장님이 재벌 상속녀인데 내 오빠 그 푼돈을 탐내겠냐. 웃겨 죽겠네. 알고 보니 그 빌라도 강 회장님이 사준 거였다며? 남의 집에 살면서 남의 돈 쓰면서 주인을 내쫓으려 해?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나 현장에 있었는데 방금 강 회장님이 롤스로이스에서 내릴 때 진짜 여왕 강림인 줄. 그 모녀는 메추라기처럼 벌벌 떨더라. 완전 사이다. 박민혁 그 쓰레기는 어딨어. 아직도 해외에 숨어 있나. 신상 털어내자. 이런 악의에 찬 댓글들을 보며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인터넷이란 그런 것이다. 어제는 당신을 진흙탕에 처박을 수 있고 오늘은 당신을 신단에 올려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것. 최상층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정장 재킷을 벗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내려다보니 빌딩 입구의 인파는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 개미 같은 김영희와 박민아는 경비원들에게 경계선 밖에서 저지당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구경하러 온 유튜버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썩은 채소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쯤 매우 절망적이겠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재벌 친척이라는 신분은 웃음거리가 되었고 생계의 기반이었던 경제적 원천은 끊겼다. 이제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회장님, 방금 안내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오며 표정이 다소 기묘했다. 김영희 씨가 건 전화입니다. 생각이 정리되었다며 회장님께서 2억 원만 주시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2억?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나지막이 웃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 늙은 여자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군. 내가 그깟 명예에 신경 써서 돈으로 평화를 살 거라고 생각했나. 안내데스크에 전해 앞으로 그런 전화는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끊으라고. 나는 몸을 돌렸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박민아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라고 해. 어떤 말은
내뱉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지. 네. 비서가 명령을 받고 나갔다. 나는 다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국내 쪽은 그물을 다 걷었다. 저 몇 마리 벼룩들은 이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해외에 있는 그 큰 호랑이를 잡을 차례다. 이 변호사, 내가 이진우 변호사를 보았다. 스위스 쪽 경찰, 이제 도착했겠죠? 이진우 변호사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렸다. 시간을 계산해보면 지금쯤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취리히의 그 어둡고 축축한 한식당 주방이었다. 제복을 입은 스위스 경찰 몇 명이 박민혁의 어깨를 누르고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기름때 낀 바닥에 눌려 뒤틀리고 변형되었고 눈빛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최수진은 입을 막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손에는 이미 효력을 잃은 신용카드를 꽉 쥐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강 회장님, 전 남편이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 동안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나는 상상했던 환희를 느끼지 못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로감과 안도감만이 있었다. 5년의 인내, 5년의 위장, 5년의 역겨움과 줄다리기. 그 순간 마침내 마침표가 찍혔다. 박민혁, 박민혁.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그의 처참한 얼굴을 가볍게 스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걸 환영해. 취리히의 비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내렸다. 사립탐정이 보내온 실시간 감시 화면을 통해 나는 마치 서울식당이라는 이름의 그 식당 주방에서 나는 오래된 기름때와 하수구 냄새,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았다. 화면 속에서 박민혁은 미친 개처럼 발버둥 치고 있었다. Let go of me. Do you know who I am? I am a CEO.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CEO라고. 그는 서툰 영어로 소리치며 건장한 스위스 경찰 2명의 제압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몸에 걸친 앞치마에는 썩은 채소 찌꺼기가 몇 개 붙어 있었고 한때 공들여 관리했던 머리는 이제 닭둥지 같았다. 방금 바닥에 눌리면서 긁힌 얼굴 반쪽은 붉게 부어올랐다. 한 경관이 냉담하게 독일어로 무언가를 읊더니 인터폴 로고가 찍힌 서류를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그의 중대한 업무상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국내에서 제출한 그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 무역 거래로 위장했지만 실은 자금 세탁이었던 송금 기록, 그리고 그가 회사 직인을 도용한 서류들은 이미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지금 이 순간 그의 손목을 채우는 차가운 수갑으로 변해 있었다. 수진아, 수진아, 나 좀 구해줘. 박민혁은 발버둥이 소용없자 벽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최수진을 돌아보았다. 대사관에 전화해. 빨리. 난 억울하다고. 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해. 저들이 날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고. 최수진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원래 스위스에 와서 재벌 사모님이 되려고 했다. 황태자를 낳아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무일푼일 뿐만 아니라 국제 수배범이 되었다. 그녀는 떨며 뒤로 물러섰다. 눈빛이 흔들렸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려는 모습이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최수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박민혁을 가리키며 경찰에게 외쳤다. I don't know him. He kidnapped me.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이 날 납치했어요. 박민혁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가 그토록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최수진, 너 미쳤어. 나 박민혁이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라고. 그가 분노에 차소리쳤다. 목에 핏대가 섰다. 닥쳐. 이 사기꾼. 최수진은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손에 잡히는 세제통을 그에게 던졌다. 네가 부자라고 했잖아. 수백억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결과가 뭐야? 날 이런 귀신 나올 곳에 데려와서 접시나 닦게 하고 이제 감옥까지 가게 생겼잖아.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이 강간범, 난 너한테 속아서 온 거야. 퍽. 세제통이 박민혁의 이마에 맞았다. 노란 액체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흙과 눈물과 뒤섞였다.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데려가. 경관은 이 개싸움 같은 장면에 인내심을 잃은 듯 손을 휘저었다. 두 명의 경찰이 박민혁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갔다. 강지호, 강지호, 내 짓이지. 그렇지. 주방 문 밖으로 끌려 나가는 순간 박민혁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허공을 향해 절망적으로 포효했다. 내 짓인 거 알아. 넌 처음부터 계획했어. 이 독한 년,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묻혔다. 나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귀신, 나는 냉소했다. 그러려면 먼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죗값부터 치러야지. 화면이 끊기고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이진우 변호사를 보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 체인이 완벽하고 관련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스위스 측의 협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렸다. 빠르면 일주일 내로 그는 국내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좋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 전체를 차지한 책장으로 걸어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위스키 한 병을 꺼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준비 좀 해줘요. 피해자로서 내 전 남편을 공항에서 마중 나가야죠. 그 후 며칠간 박 씨 집안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박민혁이 해외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국내에 전해졌다. 이로써 마지막까지 관망하던 네티즌들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 김영희와 박민아는 갈 곳이 없어 압류된 빌라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그곳에 잠복해 있던 채권자들 역시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붙잡혔다. 그 사람들은 경비원처럼 신사적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김영희가 가방 하나를 뺏으려다 진흙탕에 넘어지는 영상을 찍었고 박민아는 빚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쓰레기통에서 유통기한 지난 빵을 줍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재벌가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로 길거리의 쥐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SJ그룹의 회장으로서 매일 회의하고 계약하고 프로젝트를 시찰하며 충실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그 5년간의 어두웠던 결혼 생활은 마치 이미 깨어난 악몽처럼 그 흔적조차 빠르게 지워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이진우 변호사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표정이 엄숙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전에 착륙했고 지금은 시경찰청 경제범죄 수사대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는 손에 든 서류를 덮고 창밖에 흐린 하늘을 보았다. 가요. 나는 핸드백을 들었다. 목소리는 마치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옛 친구를 만나러 서울 구치소의 면회실은 특유의 압박감이 있었다. 회백색의 벽, 차가운 철창, 그리고 공기 중에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소독약 냄새. 이곳은 향기로운 방향제로 가득한 내 회장실과는 그야말로 다른 세계였다. 나는 철창 이쪽에 앉아 최신형 버투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끈기 있게 기다렸다. 5분 후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철컹거리는 쇠사슬 소리와 함께 박민혁이 2명의 교도관에게 끌려 들어왔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왁스로 공들여 손질해야 했던 머리는 삭발되어 푸르스름한 두피를 드러냈다. 원래는 몸에 꼭 맞았던 맞춤 정장은 헐렁한 주황색 수인복으로 바뀌었고 가슴에 찍힌 일련 번호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의 뺨은 움푹 패고 눈가는 검게 꺼졌으며 광대뼈는 솟아올랐다. 온몸에서 죽음의 기운이 풍겼다. 나를 본 순간 그의 흐릿했던 눈에서 갑자기 복잡한 빛이 터져 나왔다. 증오, 공포.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충격이었다.
오늘의 나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날렵하게 재단된 샤넬의 검은색 트위드 재킷에 실크 셔츠를 입고 목에는 예전에 경매에서 150억 원에 낙찰받은 오션스 하트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이런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아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그 기세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가 무의식적으로 목을 움츠리게 만들었다. 강지호. 그의 목소리는 사포로 간 것처럼 거칠었다. 네가 어떻게? 교도관이 그를 맞은편 철제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채운 뒤 옆으로 물러섰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닌 두 눈이 드러났다. 박 대표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앞치마 두른 모습에 익숙해져서 갑자기 이 차림이 낯설으신가요? 네가 정말 SJ 그룹 회장이야? 박민혁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두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았는데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손톱이 하얗게 변했다. 그 뉴스들 다 진짜였어? 진짜 중에 진짜죠.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눈빛은 마치 가련한 벌레를 보는 듯했다. 박민혁, 당신은 나와 5년을 결혼하고도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서도 당신 옆에서 자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조차 몰랐어. 당신 정말 실패한 인생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민혁이 감정적으로 소리쳤다. 넌 분명 행정직원이었어. 내 부모님은 그 낡은 빌라에 살았고 넌 몇천 원짜리 채소값 때문에 우리 엄마랑 싸웠잖아.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 이건 다 가짜야. 너 혹시 늙은이한테 스폰서라도 받는 거 아니야? 이 순간까지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여전히 이런 악독한 추측으로 그의 그 가련한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나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민혁, 당신 상상력은 여전히 그렇게 빈곤하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철창 너머로 그에게 던졌다. 봐, 이게 지난 5년간 당신의 그 소위 무역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이야. 박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똑똑히 봐. 당신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었던 모든 대형 계약은 사실 SJ그룹의 자회사들이 내가 연기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당신에게 준 자선이었어. 내가 차갑게 설명했다. 당신의 창업 자금도 내가 냈고 당신의 고객도 내가 소개해줬어. 심지어 당신이 이번에 빼돌린 그 100억 원도 내가 일부러 재무팀의 허점을 만들어 당신에게 넘겨준 거야. 뭐라고? 박민혁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손에 있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당신은 자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내 입가의 조롱이 더욱 짙어졌다. 아니, 당신은 나를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한 거야. 하지만 내가 아주 교묘하게 처리했지. 모든 법적 책임은 당신이라는 법인 대표에게 있어. 그리고 그 100억 원은 불법적인 경로로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이미 스위스 경찰에 의해 동결되었고 범죄 수익으로 환수될 거야. 당신은 단 1원도 만져보지 못하고 최소 15년의 징역형을 살게 될 거야. 15년. 박민혁의 몸이 흐물흐물해졌다. 마치 척추가 뽑힌 것처럼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아, 참. 내가 계속해서 공격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진정한 사랑. 최수진. 그녀는 스위스에서 추방됐어. 불법 체류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아마 빠져나가긴 힘들 거야. 그리고 듣자 하니 구치소에서 충격으로 유산했다던데. 박민혁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듯 했다. 입술이 떨렸다. 아, 아이가. 사랑하는 척하지 마. 내가 역겹다는 듯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아이. 어차피 당신 아이도 아니었어. 친자검사도 내가 대신해줬지. 최수진은 당신 만나기 전부터 클럽을 전전하던 여자였어. 당신은 그저 그녀가 찾아낸 뒤처리를 해줄 남자였을 뿐이야.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그 아이가 그의 아이인지 아닌지 나는 사실 확신할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이것이 그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박민혁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마치 죽어가는 야수 같았다. 그는 미친 듯이 철창에 부딪히며 나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했다. 강지우,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네가 날 속였어.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어. 교도관들이 즉시 달려들어 그를 억눌렀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그가 미친놈처럼 발버둥치고 소리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망쳤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민혁, 당신을 망친 건 당신 자신이야. 만약 이 5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진심이었고 가정에 책임감을 가졌다면 오늘의 당신은 정말로 SJ그룹의 사위가 되어 당신이 꿈꾸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거야. 아쉽게도 당신은 배신을 선택했고 탐욕을 선택했고 나와 나의 선의를 발밑에 짓밟는 것을 선택했어. 나는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이미 식어버린 눈빛을 가렸다. 이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일 뿐이야.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박민혁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구해줘. 내가 눈이 삐었어. 내가 짐승이었어. 제발 가지마. 나 좀 구해줘.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이힐이 바닥을 치며 맑고 단호한 소리를 냈다. 부부의 정, 그것은 그 공항에서 그가 눈물로 나를 배웅하고 돌아서서 내연녀에게 달려갔던 그 순간에 이미 제가 되어 사라졌다. 구치소 문을 나서자 햇살이 좋았다. 조금 눈부셨다. 이진우 변호사가 차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그는 내 차 문을 열어주었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자유로운 공기의 상쾌함을 느꼈다. 네, 끝났어요. 나는 차에 앉아 창밖으로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풍경을 보았다. 회사로 가요. 처리해야 할 인수합병 안건이 하나 더 있어요. 박민혁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강지우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민혁의 사건이 사법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의 명의로 된 자산에 대한 추징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 업무상 횡령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SJ그룹 법무팀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목표는 박민혁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모든 자산이었다. 그 중에는 김영희와 박민아 명의로 된 박민혁이 빼돌린 자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노후 대비용 아파트와 혼수용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집행 당일 나는 일부러 편안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야구 모자를 쓴 채 집행관과 법원 경위들 뒤에 섞여 있었다. 나는 이 흡혈귀들이 삼켰던 모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토해내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장소는 서울의 유명한 부촌인 한남더일, 김영희가 살던 그 대형 아파트였다. 내부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문에는 박 회장 댁이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다. 그 촌스러움에 웃음이 나왔다. 문 여세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법원 경위가 두꺼운 철문을 세게 두드렸다. 안에서는 김영희의 날카로운 욕설이 들려왔다. 뭘 두드려. 두드리길. 초상났어. 이거 주거 침입이야. 내 아들이 회장인데 너희들이 감히 날 건드려. 아직도 자신이 태우라도 되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모양이다. 경위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바로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강제로 열렸다. 짙은 원목 가구 냄새와 한약 냄새가 확 풍겨왔다. 김영희는 실크 잠옷을 입고 거실에 수천만 원짜리 황화목 소파에 앉아 제비집 수프를 마시고 있었다. 들이닥친 경위들을 보고 그녀는 손을 떨었고 수프가 바닥에 쏟아졌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마침내 당황하여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김영희 씨,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아파트와 내부의 모든 재물은 박민혁의 범죄 수익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압류 및 봉인 조치합니다. 집행관이 무표정하게 집행명령서를 낭독했다. 즉시 개인 생활 필수품을 챙겨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권리로? 김영희가 벌떡 일어나 마치 시장 안악내처럼 집행관을 밀치려 했다. 이건 내 아들이 나한테 효도한 거야. 등기부 등본에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이 강도 놈들아.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퍽. 나는 인파 뒤에서 걸어 나와 두꺼운 자금 흐름 내역서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가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똑똑히 봤어요? 나는 야구 모자를 벗고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 위에 있는 모든 돈은 박민혁이 내 회사에서 훔친 돈이에요. 더러운 돈으로 산 집을 법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지우. 김영희는 나를 보자 마치 귀신을 본 듯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심하게 떨었고 입술을 한참 동안 달싹이다가 갑자기 눈을 뒤집고 아이고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져 뒹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네. 사람 살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녀는 울부짖으며 발로 옆에 있는 수억 원짜리 고가구 화병을 찼다. 나 안 나가. 여기서 죽을 거야. 너희들 중 누가 감히 날 건드리는지 보자. 사법집행 방해. 구류 15일. 집행관이 차갑게 명령했다. 2명의 여경이 즉시 션첸. 김영희를 양쪽에서 붙잡았다. 이거 놔. 나 감옥 안 가. 난 회장 엄마야. 강지우,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내가 네 어른이야. 김영희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신발 한 짝이 날아가 잘 관리되었지만 지금은 흉측해 보이는 발이 드러났다. 어른, 나는 그녀 앞으로 걸어가 한때 나를 향해 기세등등했던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 병원에서 나한테 위독 통지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며 내 치료비를 내주지 않았을 때 당신이 어른이라고 생각했나요? 예전에 임신한 나를 한겨울에 눈밭에 무릎 꿇고 차를 닦게 했을 때 당신이 어른이라고 생각했나요? 이제 와서 나한테 어른 타령이라니 늦었어요. 나는 손을 휘저어 경위들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다른 쪽 침실에서 박미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내 가방 건드리지 마. 그거 내 에르메스야. 한정판이라고. 박미나는 그 옷장 가득한 명품 가방들을 끌어안고 머리를 산발한 채 마치 먹이를 지키는 미친 개 같았다. 박미나,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가 중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한 형사가 들어와 수갑을 보이며 말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야, 난 허위사실 유포 안 했어. 내가 한 말은 다 사실이야. 박미나는 절망적으로 울며 나를 보았다. 새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단 말이에요. 태준 씨한테 전화해야 해요. 네, 태준 씨.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그 사람 어제 SNS에 당신과는 아무 관련 없다고 성명서 올렸어. 그리고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신이 예전에 클럽에서 마약했던 영상 증거까지 경찰에 자진 제출했지. 뭐라고? 박미나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눈의 빛이 그 순간 꺼졌다. 데려가. 이 모녀가 경찰차에 실려가자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들어와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들의 허영과 탐욕을 상징했던 사치품, 고가구들이 하나하나 봉인 딱지가 붙여지고 트럭에 실렸다. 2시간도 채 안 되어 한때 위풍당당했던 이 재벌가는 텅 빈 껍데기가 되었다. 나는 봉인 딱지가 붙은 그 대문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다. 한때의 나에게 가해졌던 그 굴욕, 냉대, 그리고 착취가 그 순간 이 2장의 봉인 딱지와 함께 과거 속에 완전히 봉인되었다. 3개월 후 서울의 날씨는 이미 겨울에 접어들어 찬바람이 불었다. 나는 방금 스위스의 한 기술 회사를 인수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었다. 회장님, 운전석에서 김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앞 사거리에서 누가 차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단방향 유리를 통해 차창 밖을 보았다. 낡은 패딩을 입고 몸이 야윈 여자가 회사 차고 출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강지우,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빗돌빗돌하게 쓴 골판지를 들고 있었다. 최수진이었다. 여전히 계산적인 그 눈빛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초췌한 여자가 한때 SNS에 요트와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민혁을 오빠라고 부르던 그 세련된 여자라는 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듣자 하니
그녀는 추방된 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실형은 면했지만 고액 소비가 제한되고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 더 비참한 것은 해외에서 유산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 평생 불임이라는 후유증을 얻었다는 것이다. 한때 그녀 주위를 맴돌던 재벌 2세들은 이제 그녀를 보면 마치 재앙을 본 듯 멀리 피했다. 회장님, 경비를 불러 쫓아낼까요? 이진우 변호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니, 나는 차창을 반쯤 내렸다. 찬바람이 불어들어왔다. 최수진은 나를 보고 눈을 빛내며 허둥지둥 달려와 차창 틀을 붙잡았다. 지우 씨, 지우 언니, 제발. 그녀는 콧물,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손가락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혁 씨를 유혹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 돈을 탐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에 대한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그 수십억 배상금, 저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저 지금 밥도 못 먹고 살아요. 돈 때문이었군. 나는 그녀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걸어 지난 몇 년간 박민혁이 그녀에게 쓴 모든 돈, 약 7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지금의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최수진 씨, 나는 여전히 따뜻한 차 안에 앉아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성인은 자신의 탐욕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요. 당신이 그 돈을 쓸 때 그게 다른 사람의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갚을게요. 천천히 갚을게요. 알바를 하든 몸을 팔든 다 갚을게요. 최수진이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하지만 제발 법원에서 제 계좌 동결하는 것만은 막아주세요. 저 지금 지하철 탈 돈도 없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죠. 내가 차갑게 차창을 올렸다. 강지우,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차창이 닫히면서 그녀의 저주 소리는 차단되었다. 나는 백미러로 그녀가 달려온 경비원들에게 트랙터처럼 끌려가다가 마침내 눈밭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지역에서 도매업을 하는 50대 남자와 결혼했다고 한다. 그 남자는 심각한 가정 폭력 성향이 있어 전처 2명 모두 맞고 도망갔다고 했다. 하지만 최수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생존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악인은 악인에게 벌을 받는다. 이것이 최고의 결말이다. 1년 후 SJ그룹 연례 행사가 서울에서 가장 큰 체육관에서 열렸다. 무대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객석은 빈틈없이 꽉 찼다. 수천 명의 직원, 파트너사, 그리고 언론 기자들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강렬한 붉은색의 맞춤 드레스를 입고 치마 자락이 불꽃처럼 펼쳐진 채 무대 중앙에 섰다. 스포트라이트가 내 몸을 비추는 순간 나는 마치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봉황이 된 것 같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그룹의 지난 1년간의 화려한 실적이 상영되었다. 해외 기술 대기업 인수, 주가 2배 상승, 자선재단 출범. 모든 성과에는 강지우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여러분, 나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한 해는 SJ그룹에게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매우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들이 단지 실적에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진흙탕에 빠졌다가 이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그 여자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 저는 여성의 가치가 가정에, 인내에, 희생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시선이 객석의 젊은 여성 직원들을 훑었다. 그들의 눈에서 빛을 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저에게 혹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현실은 저에게 참고 양보하는 것이 존중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계속된 양보는 탐욕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결코 다른 사람의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손에 쥔 통제력에서 당신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나는 며칠 전 받은 그 판결서가 떠올랐다. 박민혁은
업무상 횡령죄, 자금 세탁죄 등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희는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죄로 구류를 마쳤지만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이제는 허름한 요양원에 누워 간병인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 박민아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듣자 하니 남쪽의 어느 전자공장에 취업했다고 하며 다시는 자신에게 회장 오빠가 있었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한때 산처럼 나를 짓누르던 그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의 시나리오에서 미미한 배경이 되었다. 심지어 증오심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지 SJ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들고 렌즈를 향해 확고한 시선을 보냈다. 마치 렌즈를 통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보는 듯했다. 또한 모든 여성분들에게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깊은 심연에 있더라도, 당신이 온몸에 상처를 입었더라도, 당신이 감히 낡은 자신을 찢어버리고 당신 손에 검을 꽉 쥔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여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야망에, 자유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건배. 내가 고개를 들어 잔을 비우자 무대 사방에서 금색 색종이가 뿜어져 나와 하늘을 가득 메웠다. 마치 금빛 비가 내리는 듯 했다. 천둥 같은 환호성 속에서 나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공중에서 날렵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다. 내 뒤에는 나만의 찬란한 빛이 있었다.